놀이공원이 근대화의 산물이다. 네. 예,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완전히 오락을 위한 공간으로서 만들어낸 거죠. 놀이공원. 전근대 사회에서는 사실은 네. 노동과 어떤 휴식 시간이 네. 완벽하게 분리가 되지 않잖아요. 네. 그다음에 출퇴근이라는 것도 생긴 개념 자체가 과거에는 자기의 직업이 자기 집 근처에서 하거나 집에서 하거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대중교통수단이 발달하거나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어서 비로소 일터와 집이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근대적인 개념에서의 어떤 직업 같은 것일 거고요. 그런 오락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특정한 가족 단위로 가서 즐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을 즐길 수 있을 만한 경제적인 토대를 가진 중산층의 탄생이 가능해야 되는 것이고 과학을 이용해서 사람을 어뮤즈한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재미난 발상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회전목마도 직접 많이 끌었거든요. 아, 진짜? 네, 동력 같은 것들을 진짜 회전 목마네요. 네, 말 이렇게 끈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회전목마를 움직이게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19세기) 한 중반쯤 되면 기계가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동력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19세기는) 이런 그 산업혁명이 고도로 발달했던 시기고 인간이 이런 산업혁명의 끝에서 야 이대로 가면 우리가 신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시기고 자신감 넘치게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오락이 이런 기계의 힘으로 집약되어 있는 곳이 놀이공간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근대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 좀 타고 오셨다고. 아, 네, 우리 윤아 씨가 탔죠. 네, 스코팡팡을 타려고 그랬는데 너무 진짜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회전근해를 타고 왔는데 그것도 그거 더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서울 가는 줄 알았어요. 저렇게 날아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날아가는 이게 줄 알았어요. 돌면은 한 45도 기울어진 상태로 돌잖아요. 여기는 한 80도로 진짜로 이렇게 타신 거예요? 안 탄, 옆에서 구경만 했죠. 혼자 타셨어요? 네. 우리 아버지는 저를 기다려주시고 나 안 타도 되지. 나는 하면은 찍기만 할게. 저 진짜 혼자 타고 와요? 파이팅. 갔다 올게요. 살아 돌아올게요. 별로 안 무서워, 별로 안 무서워. 뭐야? 잠깐만요. 알려줘. 그만해. 그만해요. 와. 장난 아닌데? 그만둬. 재밌었어요? 괜찮아? 날라오죠. 그만. 안 타기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디 시작하면 되나요? 이거 너무 무서워. 근데 참 궁금한 게 저는 이제 이런 거 빠르게 움직이고 막 떨어지고 네. 이런 거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타시는 분들은 도대체 왜 좋아서 그걸 타는 건지 좀 궁금해요. 안 좋아하세요? 아, 싫어하실 것 같아요. 저는 잘 타요. 아, 그래요? 네. 항상 양파 같은 분이에요. 말을 듣는다고 가지고는 안 탈 줄 알아요. 그게 어떤 느낌이 좋은 거예요? 스릴이라는 스릴이잖아요. 그냥 네. 간접 체험하고 싶지 그렇게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싶지. 저는 그게 일종의 간접 체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진짜로 높은 데에 올라가서 안전장치 없이 떨어진다는 거는 완전히 공포잖아요. 근데 그렇죠. 안전장치가 있고 이게 떨어지지만 나는 여전히 안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우주 정거장에 있는 우주 비행사가 우주 비행사에 관련된 노래를 가지고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는데 네. 노래 가사는 우주 비행사가 지구를 떠나서 가고 있는데 점점 교신이 끊기는 내용의 노래예요. 그거를 우주 정거장에 있는 우주 비행사 그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뮤직비디오를 만든다는 게 메이저 톰 그 노래인가? 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왜 할까? 여전히 나는 사실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거기서 오는 그 일종의 거리감이 더 안정감을 주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Ground control to Major Tom. The time is near. There's not too long. Can you hear me, Major Tom? Can you hear? Am I floating in my tin can? A last glimpse of the
그래서 사실 이제 아까 저 우리 뭐 유원지 얘기만 하고 그랬지만 각자 이제 어렸을 때 갔던 유원지들 있잖아요. 부곡 하와이를 간 사람도 있고 하와이야. 부곡 하와이라고 30년 만에 듣는 얘기는. 부곡 하와이. 나름 유명한 그 워터파크 실내 워터파크. 그 부의 상징이지. 거기까지 갔다는 얘기. 그때는 이제 실제로 하와이를 갈 수 난 사람은 거의 없었고 여행 자유라도 안 됐던 시절이니까. 지난 1979년에 문을 연 경남 창녕 부곡 하와이. 축구장 60여 개 면적에 각종 온천욕장과 당시 국내에서 보기 드문 극장식 공연장, 워터파크 시설을 갖춘 최고의 관광지였습니다. 당시 신혼여행과 수학여행의 필수 코스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최고의 놀이동산은 롯월드였던 것 같아요. 는 나중에 만들어진. 80년대 때 88년도에 우리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가요? 그게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이 사회가 잘 살게 됐는가를 보여주는 척도가 뭐냐면은 일반 대중들이 가는 실내 공간을 얼마나 크게 만드느냐예요. 근데 그거를 유리와 철로 만든 그 커다란 실내 공간을 처음으로 만든 데가 어디냐면은 1851년도쯤인가에 영국 런던의 수정궁이에요. 수정궁? 네. 엑스포 만국박람회가 처음 1회로 열린 데인데 그거를 뭐 1실링인가 받고서 입장객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가면은 사람들이 막 나무도 심겨져 있고 거기에 뭐 온갖 물건들이 전시되는 걸 보는 거죠. 하긴 처음에 롯데월드 만들어졌을 때 진짜 기를 수가 지붕이 있어? 그러니까 놀이동산에? 놀이동산에 이 거대한 데를 지붕으로 덮었단 말이야. 뭐 이런 생각이.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되게 불리한 것 중에 하나가 1년 12달 중에서 야외에서 놀이동산을 쓸 수 있는 달이 한 6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그 불리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았으니까 이제 지금 경쟁력이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문자 중에 누가 만들었는지 아는 그렇지. 문자가 거의 없다고. 한글이죠. 전무하지 않나요? 네, 한글이죠. 날짜도 정해져 있고. 네, 왜 만들었는지도 정해져 네, 있고 누구를 위해서 했는지도 네. 적혀 있고. 우리가 배울 때는 집현전 학자와 세종대왕이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실제로는 세종대왕이 혼자 다 만든 거라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한글 같은 경우도 네. 양반들이나 당시 주류 권력에서는 안 쓰려고 했고 네. 쓰지 않았죠. 네. 이걸 썼던 사람들은 여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 조선시대의 여성들한테 참 감사해야 되는데 그들이 한글 가지고 글을 쓰고 편지를 쓰고 소설을 쓰고 그 명이 끊기지 않고 와서 다행히도 20세기까지 와서 우리한테 넘겨줬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우린 지금 수업 시간에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한글을 만든 적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지금 쓰지 않는다. 이렇게 배울지도 모르는데 사실 우리가 그 여성에게 정말 감사해야 돼요. 조선시대 여성들한테. 근데 결국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이렇게 문장에 대한 독해력이 떨어지는 젊은 세대들이. 사실 말씀하신 거에 그 생각이 들어요. 젊은 사람들이 예전 사람들이 쓰던 문장에 대한 문해력이 떨어지는데요. 예전 세대는 요즘 세대가 쓰는 문장의 문해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문해력이 떨어져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기존의 기성세대들이 썼던 거를 똑같이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만약 반대로 그들이 쓰는 은어는 우리가 또 모르는 게 많잖아. 모르지. 이걸 몰라 어떻게 우리 이렇게 할 수 공부해야 있는 되잖아요. 거잖아.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이래 이러면서 근데 따로 그게 공부하잖아요. 그 은어를 많이 쓰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집단의 어떤 결속력과 차별화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줄임말을 만들고 이상한 은어를 만드는 것들이 결국에는 자기들이 배타적인 힘을 가지는 그 권력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가 중요한 게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사실 문자 체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 책도 있잖아요. 구술 문화와 문자 문화라는 책을 보면 네. 월터 옹이 쓴 책인데 네. 문자를 쓰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완전히 세상을 다른 틀로 본다는 거 네. 보는 거거든요. 얘기하는 건데 핵심적인 차이가 논리 자체가 없대요.
구슬 문화에서는. 맞아. 그러니까 논리라는 게 선후 관계가 차곡차곡 서로 인과로 연결되어 있는 거를 말하는 것인데 그걸 구슬로 할 때에는 인과의 체인을 오래 유지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마치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그 손으로 쓰면서 풀면 아주 복잡한 이런 원의 접선 문제 같은 걸 막 풀어가지고 네. 답이 탁 나오지만 이거 머릿속으로 해보세요. 아, 절대 못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인과나 논리 체계의 문제는 이거 눈으로 이렇게 쫙 봐야지만 그 전모가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문자를 썼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드디어 논리적 사고를 하게 되고 인간이 세상을 보는 틀을 완전히 바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걱정되는 게 지금 이제 새로운 세대는 다시 구술 문화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공부를 이야기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들은 구술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문제일지 아닐지 몰라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기성세대의 어떤 꼰대인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이제 책과 문자를 통하지 않고 지식을 습득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고민해봐야 되는데 만약 진짜 옛날에 구술로 그냥 돌아간다면 다시 우리는 논리를 잃고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 무언가 일관된 체계, 논리력, 사고 체계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걱정이 되는 면이 좀 있어요. 요즘에 같은 챗 GPT 같은 걸 보면 대화로 이제 지식을 습득하게 네.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보이지 않게 이제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고 우리의 지성이 인공지능하고 싱크로가 점점 되다 보면은 결국에 가서는 대답하는 인공지능도 하나의 개체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가지고 비슷해지면서 뭔가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죠. 뭐 인간과 그 인공지능이 결합된 형태가 되겠죠. 보통은 그렇거든요. 사실 개미 같은 거는 네. 서로 다른 다 개체지만 모두 DNA가 거의 같은 놈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수천 마리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개체나 다름없이 이제 움직여요. 굉장히 강력한 사회를 갖고 있는 거죠. 인간은 다 따로따로 되어 있지만 이제 우리 대신 이제 아까 문화와 문자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 싱크로를 어느 정도 하는 사회를 만들었는데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진짜로 우리가 완전히 완벽한 싱크가 돼서 하나로 움직이면 일단은 굉장히 강력할 수는 있어요. 그런 어떤 국가나 어떤 사회가 나왔을 때 다른 데를 쓸어버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나로 통일이 되면은 세상이 딱 한 번 바뀌었을 때 한 방에 한 방에 당하는 거죠. 다 갈 수 있잖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제국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한 번 다 가서 다시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네. 수준 원점이라는 게 일단 그런 말 자체도 처음 들어봤고. 수준 원점이 뭘까요? 이 수준 원점이 상당히 정말 심오하고 아름다운 건데 사실 물리라는 학문이 수학을 사용하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자, 물리는 원래 그 사물의 이치를 다루는 학문이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수많은 사물들을 다루는 건데 도대체 사물과 숫자가 왜 상관이 있을까? 왜 사물을 다루는데 숫자?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왜 객관화가 되죠, 근데? 여기 물체가 있는데 이게 왜 숫자가 되냐고요. 그게 바로 그 놀라운 좌표계의 마술이거든요. 이 물체는 그냥 물체고 시공간상에 그냥 위치하는 건데 우리가 이걸 숫자로 바꿀 수 있어요. 여기 이 물체의 3차원 공간상에서의 위치를 기술하는 X, Y, Z 좌표를 쓰면 이제 우리는 오로지 이 점만 가지고서 이 운동을 다 기술할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물리가 수학을 통해서 우주를 기술하는 방식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좌표계예요. 여기에 숫자를 부여하는 거죠. 근데 좌표계를 만들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원점이 있어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좌표계에서 기준이 되는 어떤 그 단위를 하나 설정해야 돼요. 기준 크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설정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우주가 숫자로 바뀌기 시작해요. 바뀌어요. 심오하네. 그렇죠. 얼마나 심오해. 심오하네. 제가 오늘 가서 보고 온 거는 이 원점을 잡는 방법에 대한 건데 자, 지구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좌표계를 잡고 어떻게 위치를 기술하냐면은 바로 지구는 둥그니까 위도와 경도로 해요. 그래서 위도는 기준점이 적도거든요. 적도가 0이고
적도에서부터 올라감에 따라 각도로 점점점 숫자가 바뀌어서 90도까지 가죠. 그다음에 이제 경도를 사용하는데 이 항상 재밌는 건 이 기준이나 원점은 지멋대로 할 수 있어요. 이건 우주와 상관없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수학적 체계라서. 그래서 경도는 지금 가장 그 경도를 정할 때 힘이 강한 나라였던 영국이 결정을 해서 런던 근교에 있는 그렇죠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라인이 경도의 0점이에요. 현재 우리의 경도 의도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맵을 띄워서 네. 현재 우리 위치를 이렇게 딱 찍으면 안 나오나 안 보지? 나오나 보다. 잘못했네. 왜 안 나오냐? 지금 여기 인터넷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 우린 3차원에 사니까 경도하고 이동한 거지 안 되잖아. 네. 하나가 더 필요하죠. 네. 그게 이제 지구 표면을 다 커버했으니까 그 다음은 이쪽 방향, 지구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이어야 되는데 거기는 상당히 미묘한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땅바닥이 있으니까 땅바닥에서부터 뭐 1m. 근데 문제는 땅바닥이 고르지 않잖아. 그렇죠. 어느 땅바닥이냐? 그냥 어느 땅바닥이고 어디서 할 건고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높이는 어떻게 정하느냐. 그러면은 일단 땅에서 하면은 이게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거 울퉁불퉁하고 막 이러니까. 그럼 일단 첫 번째로 떠오르는 생각은 바다를 하면은 평평하니까. 평평하니까 되지 않을까. 바닷물 높이 다르니까. 근데 문제는 특히 사실 문제는 이제 아래. 조수 간만에 쳐도 있고 여기가 인천이거든요. 그렇죠. 더구나 그 바다도 이게 고르지 않아요. 네. 중력에 따라서 네. 이게 넓은 영역을 보면은 이게 울퉁불퉁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바다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다로 하고 바다의 높이를 재면 하루에도 이렇게 5에서 10m 왔다 갔다 한다고 이렇게 매일같이. 근데 이거를 만약에 데이터를 매일같이 모으면 어떤 평균적인 중심되는 위치가 딱 나오겠죠. 그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게 해발 몇 미터라고 할 때 거기가 우리의 기준점이에요. 신기하다. 근데 일단 원점에 딱 놓으면 제일 좋은데 0m에 0m는 바다잖아. 네. 그러니까 갈 수가 없죠. 아, 바다에 땅을 놓을 수가 파요 없죠. 그러면? 땅이 더 높으니까 항상. 땅은 언제나 바다보다 높으니까 네. 여기 언제나 조수간만에 차가 있고 여기다 할 수 아. 없죠. 어. 그러니까 실제로 육지에다 만들어놔요. 그리고 거기에 숫자를 높여서 쓰는 거예요. 그렇죠. 각 나라에 하나예요, 그게? 나라마다 틀려요. 나라는 여러 개가 있는 것도 있고. 그 워낙 큰 나라들은 여기저기 잡아야 되고요. 근데 우리도 원래는 하나인데 실용적인 이유 때문에 제주도랑 울릉도, 독도에 따로따로 있어요. 근데 원칙은 하나고 그 하나가 인천 앞바다가 기준이고 아. 그거의 높이를 붙잡아서 이게 우리의 기준이라고 딱 적어놓은 데가 우리가 오늘 갔다 온 수준. 전국에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모든 우리나라에서 정한 거기 높이를 가면 우와. 눈급이 딱 있는데 아. 십자로 딱 돼 있죠 이렇게. 십자로 딱 돼 있고 화살표가 딱 가리키고 있어요. 26점 몇 미터. 그렇죠. 자, 이쪽인가? 여기 써져 있네. 대한민국 네. 수준 원점. 아 보여요 지금. 어? 보여요 보여. 보인다고? 네, 저거예요? 네 이거네요. 어? 이거예요. 이거라고? 약간 이 첨성대 비스커리한 느낌은 자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높이의 기준점입니다. 봅시다. 1963년에 설치된 오야 거고 오래전에 네, 평균 해수면과의 차이를 측정하여 여기다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다 비교할 수 있는 거는 원점이 있기 때문이고 야 이거 뭔지 여기가 여기 기준이네요. 여기가 해발로부터 26.6871m. 오. 야
신기하긴 신기하다. 이게 기준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26.8671m 내려가면 거기가 해발이라는 거. 해발이죠. 바닷물이 있다는 뜻인데 인천 바다. 여기가 모든 그 높이의 출발점이네. 그렇죠. 지상에 여기를 수치로 대한민국의 맞춰야 될 지상. 거예요. 무조건 26점 몇 미터를 내려가면 거기가 해발 0인 거지. 이 땅으로부터. 그러니까 사실 그 한라산 높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1950m. 그렇죠. 우린 다 외우고 있어. 오, 어떻게 그걸 외우고 있어? 한 번 구경 오십시오, 우동. 뭐라고요? 한 번 구경 오십시오. 그런 거야? 맞아. 그렇게 외웠어? 맞아. 기억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 한 번 구경 오십시오. 생전 처음 들어봐요. 1950m. 오. 그 1950m라는 그 숫자는 뭐냐면은 바로 여기 이 수준 원점이 26점 얼마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쭉 쟀을 때 아. 그게 1950이란 뜻이에요. 근데 사실 실제로는 높이를 잴 때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재서 글로 가는 네, 게 네. 너무나 어리석잖아요. 네. 그렇지는 않고 4km 간격으로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맞춰서 저기가 또 있고 4km밖에. 4km마다 4km보다 높이가 달라요? 아니 그러니까 4km마다 거기 높이가 써 있어요. 아, 써 있어. 네, 거기 맞게. 그래서 그 수준점이라 그래서 내가 측량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수준 원점까지 올 필요 없이 자기 동네에 가장 가까운 수준 원점을 찾아서 재면 돼요. 거기 지도에 나와 있는데 진짜 몇천 엄청 개 많아요? 이렇게 돼 아, 있고. 그래요? 평소엔 아마 그 지나가면서 보셨어도 이게 뭐지? 막 그랬을 것 같은데 전혀 뭐 못 봤는데. 평생 살면서. 무슨 포켓 그저 몬스터 잡는 것처럼 찾으러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심정희 박사님 혹시 우주에서의 측량 뭐 이런 기준 같은 것도 있나요? 여기 수준 원점처럼? 과거에는 밤하늘에 있는 별들은 다 천구라는 가상의 구에 박혀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모든 별이 다 같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구에 박혀 있다고 치면 좌표를 정하기는 되게 쉬워요. 밤하늘에도 경도 위도가 있거든요. 그것도 전 세계 공통이에요. 네, 그건 전 세계 공통이에요. 우리가 우주를 기술하는 것은 전 세계 공통인데 문제는 우주도 3차원이잖아요. 네. 얘가 하나의 구가 아니라 어떤 별은 가까이 있고 어떤 별은 멀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별에서 오는 분광선을 보고 이 별에서 오는 분광선이 원래 이 위치에 이 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뒤에 있느냐 앞에 있느냐를 보고 거리를 잴 수 있어요.